그럼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려요? 네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노선아라고 하고요. 폐플라스틱의 여러학적 재활용 및 가스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학적 재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학적 재활용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연구했던 것 중에 가스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제가 간단하게 일단 이게 교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열화학적 재활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활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질을 다시 원래 원료로 돌려서 그냥 재활용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물질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 상태를 가지고 뭐 선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재활용인데, 근데 왜 열화학적 재활용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지금 배리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열분의 유화가 또 엄청 대표적인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 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열분의 유화고 또 가스화가도 그동안 해오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또 요즘에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 핫하다 보니 가스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스화가 뭔지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사실은 석유에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열화학적 재활용에 딱 맞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원유에서 뭐 저희가 사용하는 가솔린이나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걸 분별 증류로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일부 납사라는 성분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기초 유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플라스틱까지 가게 돼요. 뭐 BTX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석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연탄의 발열량이 5,000에서 7,000kcal per kg 정도인데 이 플라스틱이 한 6,000kcal per kg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발열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열화학적으로 재활용해서 에너지원이든 뭐 다른 걸로 쓰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죠. 유연탄만큼의 열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웨이스트 투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비율이 석유 가스의 약 전체 사용량의 4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화석연료를 안 써야 이제 탄소가 중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볼 때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의 전체적인 비율로 이 4에서 6%밖에 기여를 못 하겠죠, 결론은. 그래서 탄소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이 화학 공정 산업 내에서 탄소 를 저감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가지고 다시 석유 만들고 하면 이게 엄청 뭐 탄소에도 도움이 되고 뭐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은 4에서 6%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의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크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고대부터 어떻게 보면 있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열을 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폐플라스틱을 열화학적으로 재활용한다도 어떻게 보면은 열적으로 뭔가 변형을 일으켜서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뭐 기원을 찾아가면 오래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열화학적 재활용은
사실은 플라스틱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라면.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거는 그 유기화학적으로 C하고 H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잖아요. 그래서 카본과 하이드로젠을 가진 어떤 유기체. 처음에 생물이었겠죠. 생물이었던 물질이라면은 얼마든지 여러학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플라스틱 말고 생활 폐기물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탄소 개념이 최근에 더 이슈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나 탄소 중립이나 같은 얘기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명했던 건 웨이스트 투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WTE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웨이스트라도 무기물이 아니라면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트 투 에너지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이 폐플라스틱을 보자고 하면 이제 폐기물, 유기물을 보자고 하면 C하고 H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은 특히 그렇죠. CnHm이라는 어떤 사슬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온을 따져 올라가면 석유도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유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도를 올려서 변형을 주는 거. 얘가 고체예요. 근데 고체를 못 살게 굴어요. 온도를 올려서 못 살게 굴어서 얘를 가스를 만들던 불에 태워서 에너지를 내던 아니면 살짝 분해해서 기름을 만들건 그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화를 하게 되면 수소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가 깨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열분해를 하게 되면 얘를 막 이렇게 사슬을 다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끊어내요. 그래서 얘를 예전에는 석유를 쓴다 해서 플라스틱에서 광산을 캔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한 10년, 10몇 년 전쯤에 핫 이슈가 됐어요. 엄청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투자금도 많이 끌어모으고 저 아시는 분도 이 전공 분야가 이쪽이 아니신 뭐 산업공학과 분이신데 거기다 엄청 많이 투자하시고 이러셨어요. 사실 좋잖아요. 그 석유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가지고 다시 석유 만듭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해서 한동안에는 좀 핫이슈도 됐었고 뭐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사기 사건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분해로 이제 CnHm 작은 단위의 CnHm을 만들면 예전에는 퓨얼로 봤죠. 웨이스트 에너지로 봤고 요즘은 그 열분해서 다시 원료로 쓰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태워서 없애서 CO2 만드는 거 이거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역사도 오래됐고 많이 사용하는 거 연소와 소각입니다. 그러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각 연소하면서 그 에너지를 그 리커버리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옛날엔 그냥 태워 없앴어요. 근데 요즘엔 다 그 열애수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이 세 가지를 지배하는 팩터는 온도랑 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분해를 하려면 고체를 액체로 끊는 거잖아요. 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기체가 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좀 덜 줘도 돼요. 그래서 온도가 좀 낮고요. 그래서 온도는 낮은데 여기다 막 산소를 때려 넣으면 그게 CO2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산소 넣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온에서 환원 분위기,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서 최대한 카본과 수소를 살리는 거죠. 다른 기체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액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예전엔 이걸 석유로 뭐 연료로 쓰겠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화학 공정에다가 돌려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열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열분해보다 온도가 높아요. 한 1000도 가까이, 80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을 해요. 그래서 소각을 하면 그냥 아시는 소각이에요. 태우는 거예요. 산소를 많이 넣어요. 이게 그 카본하고 수소의 비율에 맞춰서 산소를 넣으면 원래 이상적으로는 CO2, H2O가 돼야 되지만 다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많이 넣어서 최대한 소각열도 많이 빼내고, 그리고 이 소각의 목적은 없애는 데 있어요. 뭔가를 재활용이라기보단 사실은 없애는 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열교환을 해서 열애수를 하니까 이것도 재활용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탄소를 많이 넣어서 활활 태운다. 열분해보다 온도가 높다. 그럼 소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스화가 있습니다. 가스화는 산소를 조금 넣어요. 소각처럼 막 넣는 게 아니라 원래 C하고 H에 넣어줘야 하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줄여서 넣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넣거나, 아예 안 넣고 요즘엔 막 스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간접열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거나 하는 게 가스화입니다. 그래서 가스화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산소를 조금 넣고 환원 분위기, 산소가 없으니까 환원 분위기겠죠. 환원 분위기에서 최대한 얘들을 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C하고 H 사슬이 산소도 없는데 쉽게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좀 높은 온도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플라스틱은 애쉬 문제가 별로 없지만 다른 폐기물들은 애쉬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애쉬로 은한 뭐 인한 중금속 용출 이런 게 없도록 그냥 아예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1700, 1800 막 이렇게까지도. 그리고 플라즈마 가스와 요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훨씬 높은 온도죠. 몇천 도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온에서 탄소가 좀 부족하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신가스라고 이름이 있죠. 합성가스. 왜 합성가스냐? 만들어진 가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온도와 산소 두 가지 팩터가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열량도 높고 열화학적 재활용하기도 좋은 이 폐플라스틱이 지금 그냥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소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들을 다 하나하나 벗겨내서 물질적으로 재활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순환경제, 이 순환경제의 개념이 원래 정말 제대로 된 순환경제를 하려면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다시 쓰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투기된 폐기물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 복합적이기도 하고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꿈에 가깝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먼저 서큘러 이코노미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열화학적 재활용, 뭐 소각 이런 것들도 일정량 이상의 열애수를 하면 이 서큘러 이코노미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개념이 좀 엄격했어요. 그 뭐 소각 이런 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전까지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열애수를 상당히 많이 하면 순환경제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서큘러 이코노미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순환경제를 만들려면 매립하지 않고 최대한 에너지로 회수하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물질로 회수하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뭐 그 과학자들이 개발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열심히 뭐 환경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에서 또 그 저번에 이제 배재근 교수님이 하시는 것도 봤어요. 전체 그 폐기물 총량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얼마 생산되고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있고 얼마 수출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서 한번 그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 신문에도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 세계에서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통계 속에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소비를 하는지, 소비량은 1위라고 나왔는데 소비가 그 자동차 같은데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수출이 됐는지, 우리나라에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없이 우리나라가 실제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양만을 가지고 1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분리수거를 잘 했지만 다시 또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도 예전처럼 그냥
쉽게 유화, 쉽게 소각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또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막 소각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커피는 마시지만 커피 플라스틱 버려진 건 어딜 가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만든 쓰레기 내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또 시민들도 많은 어떤 그 도움을 줘야 되고 이걸 해결하겠다. 바닷가에 안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그 물질 재활용도 하고 노력을 하고 줄여도 남아요.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는 결국엔 열화학적 재활용을 해야만 한다. 안 하고는 그냥 또 바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열화학적 재활용이 또 왜 필요한가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예요. 예전에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는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실제로 재활용을 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 외국에 수출되고 사실은 버려지고 많이 그러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다 보니까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이게 이제 남태평양의 섬인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가진 게 없는 나라들한테 뭐 재활용하세요, 뭐 하세요,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각로 하나 지어주는 게 이게 뭐 기후변화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고체의 오염을 기체로 바꾸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레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생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몰디브 섬이에요. 몰디브 지상의 낙원이에요. 저도 여기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리조트가 많아요. 그래서 리조트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제주도에도 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들으셨을 텐데 리조트가 많으니까 가면 소비가 많아져요. 아니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뭐 플라스틱 안 쓰려고 커피 안 마시고 병 저기 안 나오려고 맥주 안 먹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쓰거든요. 그러면 평소보다 쓰레기가 뭐 많게는 5배씩 나온대요. 그럼 그 쓰레기가 이 몰디브란 나라는 관광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인 것도 없고. 그럼 이 나라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한 불편한 진실인데 다 어딘가에 모여 있어요. 이런 섬에.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하이 퀄리티 수준의 재활용 기술을 줘도 활용할 수 없는 곳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바닷가를 보호하려면 일단 방법은 없는 거죠. 태워서 사실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열화학적 재활용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왜 플라스틱이 이슈가 된 건 사실 바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을 이렇게 주스로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분이 이제 네덜란드의 보얀 슬레이시라고 이분이 주워서 물질 재활용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저희 한국하고 일본 바닷가 사이에 왜냐하면 그 태평양 쪽에 쓰레기 섬이 많으니까 일단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세워서 잘 되는지 보겠다. 이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바다에 뭔가 둥둥 띄워놓고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잘 모아보겠다. 그게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바다가 어떤 곳인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태양열, 풍력으로 막 애가 이동하면서 뭐 폐기물들을 주술 수 있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뭔가 재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보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소에서 기획하면서 제안했던 건데 사실은 그냥 그 위에 바다 배 위에서 태워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바다 위에 뭔가를 얹어서 한다는 게. 그리고 요즘은 대기 쪽에 그 규제가 더 심해졌거든요, 공해상에. 그래서 더 어렵지만 개를 데리고 저기 육지까지 가느니 만약에 플라스틱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 이런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기획을 했을 때는 섬과 그 바다에 있는 폐기물들, 그 플라스틱들을 이용해서 뭔가 석유를 만든다든지 뭐 열화학적 재활용을 해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기획이어가지고 그 저희가 사업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사실은 태평양 쓰레기섬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거를 비슷하게 지금 제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애견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뉴스에 나온 거 가지고 왔는데, 요런 바닷가에 있는 어구 같은 거, 어업 관련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수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왜냐면 2000년대 중반쯤에, 초반에 그 배가 전복됐었어요. 그 바다에 가라앉은 그 어업 쓰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엄청 주스로 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그 바다에 나가서 그 폐기물 줍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바다가 아시다시피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엄청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주순 쓰레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은 아예 시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희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열화학적 전환으로 이거를 열분해해서 기름으로 쓰시겠다. 섬에서. 국내 해양 쓰레기, 뭐 이렇게 폐구, 폐스티로폼 막 이런 어업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분해 청정유 생산하신다는 개념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서 지역의 해양 쓰레기를 자원화해 보겠다. 그런 이게 또 이제 열분해 기술의 하나고요. 그리고 요즘 그게 요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캠 사이클링 기술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중진류, 경진류 만드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연료유를 만드는 기술은 옛날에는 석유를 만들어서 그냥 연료로 쓰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화학 공정에 캠 사이클링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화학 공정 산업의 탄소도 줄이고 원료로 공급받고 플라스틱도 없애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혁신도전 과제로 제안했던 그거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화학 공정의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해서 이 C2H4, 에틸렌, 기초 유분을 다이렉트리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혁신 과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버려지는 가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 개의 올레핀으로 이제 단위 성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과제를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이고요. 그리고 캠사이클링 관련해서 제가 그 분명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링을 하시면 다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뭐 도시유전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이런 반응기에 집어넣고 이 세라믹 볼 촉매를 이용해서 270에서 290도씨에서 그 열분해를 하면 이제 원료가 나올 수 있다. 원료유가 나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SK 종합화학 아까 이제 배대근 교수 말씀하셨는데 SK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약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리사이클해서 쓰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문을 이분들 내용을 읽어보니까 페트병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페트병은 저는 타겟으로 삼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페트병은 투명하게 배출해서 그 바로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해서 그 외국에서도 사실은 리펫을 해요. 외국은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페트병 우리가 아는 생수병 다시 활용해서 세척해서 물 다시 넣어서 쓰거든요. 유리병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재활용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상을 변화시키거나 쪼개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많이 쓰고 미국도 코카콜라에서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제 기획할 때 보면 삼다수 이론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투명 페트병을 일단은 분리하는 것까지 라벨링을 쉽게 분리하고 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예요. 얘를 씻어서 일단 음용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페트병이 조금 더 해결이 항상 쉬워요. 왜냐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주로 이렇게 그 생물학적으로도 페트병이 제일 잘 분해되고
그 페트병이 또 화학물질 만드는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페트병을 타겟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페트병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풀고 혹시 남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타겟은 결국은 좀 지저분하고 못 쓰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화학적인 캠사이클링 공정도 결국에는 지저분한 걸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간단했던 게 그동안 많이 했던 그 퓨얼 제조하는 거죠. 그냥 잘게 잘라서 막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 떡가래처럼 뽑아서 이거 그냥 막 한동안에 발전소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인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은 뭐 탄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안 좋아서 최대한 이 그 뭔가 연료로 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요즘 많이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직까지 가장 파워풀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 소각로도 열화학적 재활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도 그 소각로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그냥 소각로 설치해 이러면 그러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래? 우리 다 이러다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네핏을 많이 줘요. 이게 스키장 이런 거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 명소라고 여기 보시면 되게 멋지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열병합 발전인데 그 핵심 기술은 사실은 태우는 거죠.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는 성당 디자인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해요. 좀 소각은 소각인데 뭐 소각만 하진 않고 바이오 처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 공정을 모아서 하는데 좀 해요. 하면서 이런 거 공원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하남이 잘 되고 있거든요. 옆에 스타필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소각도 어차피 단기간 안에 뭐 폐플라스틱이든 뭔 처리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그 저희가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깨끗한 것만 요즘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그 생활 폐기물 봉투에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여기 소각장에서 재활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뭐 고기원 이런 데서도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스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기로 해가지고 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열분해랑 가스화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소, 뭐 온도, 열분해랑 가스화는 분위기는 똑같아요. 환원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온도 차이인데 그래서 이게 혼용돼서 쓰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많이 쓰시고 이 그림 중에 그 플라스틱으로 잘 그려진 게 없어서 바이오매스를 갖고 왔는데 바이오매스, 생활 폐기물, 석탄 그리고 플라스틱 모든 것들이 다 가스화 또 열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가스화 공정을 보시면 이거를 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높이 올리고 산소를 적게 해서 수소랑 CO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싱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싱가스를 가지고 바로 쓰면 좋죠. 근데 H2랑 CO의 비율이 안 맞아요. 우리가 쓰기에. 보통 뭐 H2가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1대1이면 뭐 MTO가 나오고 2대1이면 얼마가 뭐가 석유가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워터가스 시프트라는 반응을 해요. 물을 첨가를 하면 수소가 더 많아져요. 아니면 거꾸로 물을 빼내면 CO가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이드로젠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촉매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퓨얼이나 DME, 메탄올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열분해를 해도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해서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가스화를 치시면 열분해 가스화 다 나와요.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열분해를 하면 가스도 나오고 바이오올도 나오고 차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를 적당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오일이라고 나오는 것들, 이제 플라스틱도 오일이 나오는데 그 오일이 사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석유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상온에서 액체이면서 뭐 고온에서 기체잖아요. 그런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일들이 나오고 또 일부는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온도 계속
장기간 놔두면 다 분해돼요. 왜냐하면 석유에서 나왔으니까 액체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근데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남아요. 카본으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그걸 차라고 하는 물질이 남아요. 숯 같은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숯불에 바베큐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거 할 때도 기체가 나와요. 기체가 뭐 수소, CO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체가 나와요. 이게 C하고 H가 사슬 길이가 짧으면 기체로 나오고 길면 사슬이 길면 그게 액체로 나오는 거라서 나오고 그래서 이 가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WGS 하고 하면 하이드로젠 만들 수도 있고 기초 유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분해 요즘 이슈인 거 열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화도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스화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1792년에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석탄으로 시작이 됐어요. 석탄을 가지고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란 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게 가스라이트에서는 켰어요. 석탄을 분해해서 막 메탄가스 이런 걸 만든 거를 도시에 공급했어요. 런던 같은데 관을 통해서. 그러면 밤마다 이렇게 그 불 켜는 사람이 불을 켜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스 등을 했던 그때 이미 가스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석탄, 바이오매스, 생활폐기물 다 돼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좀 산소를 좀 적당히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가스와 열이 워낙 고온이다 보니까 이 연료의 일부를 태워서 열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소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어디서 보조열원을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온이 되면 그 보조열원을 넣어주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가스화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분 산소 산화라고 해서 좀 해서 하고 그리고 가스화는 그렇게 오래되고 많이 개발된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스피케이션은 잘해요. 우리나라도 잘합니다. 연구소들도 다 잘하는데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 경제성하고 맞물리면 가스 클리닝 부분이 어려워요. 가스가 고체가 기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막 그 저기 바베큐 할 때 장작 가지고 해보셨어요? 막 이상한 거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체를 만들면 막 우리가 원하는 H2랑 CO 만 들어있으면 좋은데 온갖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타르도 들어있고 막.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타르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정제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가장 가스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만들어서 H2CO를 만들어가지고 쓰자. 그럼 그걸로 수소를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뭐 연료전지도 하고 암모니아도 생성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합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싱가스를 어떻게 쓸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CO랑 H2 비율이 이렇게 되면 뭐 메탄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케미칼 할 수 있고 1대1이면 DME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2인데 피셔트룹이라고 엄청 유명한 공정이 있어요. H2랑 CO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슬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 퓨어를 만들어내는 공정, 석유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메타네이션, 메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예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쪽이나 이제 케미칼 쪽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공정을 보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솔이라는 곳이 가장 유명해요. 그 사솔이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예전에 석유 수입이 안 됐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남아공에 석탄이 많아요. 석탄 갖고 석유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가스화를 해가지고 석유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워낙 여기서 오래 했어요. 사솔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이오매스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공정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귀싱이라는 곳에 귀싱? 귀싱? 예, 여기에 있는 공정이에요.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가스화를 해가지고 이걸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진 공정이고 잘 돌아가는 공정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제 부분은 사실은 정제가 석탄이 그나마 쉽고요. 왜냐면 단위물질이라. 바이오매스가 또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제일 어려워요. 복잡하고 막 안에 물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균이라면 할수록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이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타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석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기름에다가 그거를 녹이는 방식으로 타르 같은 걸 녹이는 방식으로 클리닝을 하셨어요. 그래서 폐기물, 플라스틱 말고 다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플라스틱도 요즘에는 애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못 모으니까. 그럼 애쉬가 문제가 되니까 녹여버려요. 막 1700, 1800 이상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고체 물질들, 가스화되지 못한 물질들이 용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융의 기술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와 용융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신일보 제철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런 용융로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양산에서 폐기물 하는데 돌아가고 있어요. 포스코에서 수입을 해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코크스를 가지고 온도를 꽤 높이셔가지고 탄소도 넣고 해가지고 연소를 해서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슬래그랑 메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고온을 올리면 유리형 슬래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금속들은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속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런 공정에서도 수소, CO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이거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O2만 넣어서 그래요. 그 산소만 넣으면 H2랑 CO 비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어가 들어가면 우리의 그 항상 에어 속에 들어있는 질소 때문에 그 농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폐기물 가스와 상용화 해외 사례들이 이렇게 뭐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비슷한 공정을 기계원에서 저기 양양에다 했었어요. 열분의 용융로를. 근데 그게 워낙 높은 수준의 그 운전 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그게 안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스화가 수소독에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스화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폐자원을 가지고 수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잘 분리해서 이게 H2랑 CO가 나오잖아요. 그럼 100%뭐 H2로 아무리 물을 넣고 해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잘 분리해서 연료전지도 하고 수소도 하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플라스틱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전체 연료에 비해서 한 4에서 6% 정도는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율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스화로 수소 생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플라젠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순환유동층 이제 가스화로 반응기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타르 이제 불순물을 클리닝하기 위해서 이제 개질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자기들만의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스와 열분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스와 열분해 복합 형태로 해보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란, 에코크리에이션, 뭐 에코크린 이런 데서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온도와 산소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를 만들어내면 열분해. 그 다음에 합성 가스를 만들어내면 가스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요즘은 이슈인 것 같아요. 소각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는 그쪽에다 힘을 쓰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하고 H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화하면 수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열분해하면 C하고 H로 되어 있는 뭔가 원료나 연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선아 박사님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쉬지 않고 얘기하려니까 힘들죠? 아니, 괜찮습니다. 적응이 돼서. 네. 네. 그래요. 많이 합니다. 네, 강연은. 저희도 이제 이 쓰레기 제도 정책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제 열분해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열분해 쪽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가 있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질문이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같이 토론해요. 혹시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은 분들 계시면 이게 자기 음성 아니 여기 또 계신 분들도 좋아요.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줄 때. 그래서 혹시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가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혹시 계시면 한번 여기 좀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두 개로 나눠서 좀 들리긴 합니다만 들리긴 들립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다시 열분해해서 석유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석유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석유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먼저 소각을 할 때 낮은 온도에서 진행을 하면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열분해 같은 경우는 뭐 발암성 물질이 많이 배출되지는 않는지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석유를 만들면 이제 얼마나 이제 다른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가면 저희 원유 혹시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아세요? 원유가 정말 새카매요. 아스팔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만드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원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이 속에 CL 같은 게 들어있다던가 그러니까 원래 원유에 없던 그 PVC 때문에도 그렇고 뭐 저희가 먹는 이렇게 음식물 성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게 들어있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이렇게 열분해를 하면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분별 증류라는 엄청난 공정을 거쳐요. 근데 이 플라스틱 가지고 석유를 만들었을 때 그런 거에 분별 증류에 넣지를 아직까지 못해요. 그런 공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분별 증류에 넣으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CL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분류할 수만 있다 그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SK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바로 가솔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원유 상태보다는 좋거나 비슷하거나 아무리 못해도 왜냐하면 그 아스팔트 성분이 상당히 끈적끈적한 분자량이 엄청나게 높은 C하고 H 화합물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기잖아요. 그 다이옥신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이옥신 이런 게 특정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열분해 뭐 이렇게 500도씨 이하에서 O2도 안 넣고 하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들이 대부분 그냥 액체 정도로 분리가 되지 이렇게 다이옥신까지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을 걱정한다 이러면은 열분해나 가스와도 한 1000도 막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엄청 고온으로 해버리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소각로가 물론 이제 유로에 따라 다른데 적절히 다이옥신이 잘 나오는 온도쯤에 갈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각이 문제가 됐었고 요즘엔 다이옥신도 많이 규제를 해서 제가 이제 저번 발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소각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분석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보면 우리 다육신 문제는 없는데 열분의 유화, 열분의 가스가 VOC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VOC. 근데 이거를 꿀뚝에서 완벽하게 잡거나 아니면 이걸 꿀뚝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연소로로 재연소를 시키거나 해서 이걸 완전 봉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10군데 가면 10군데가
진짜 이거 암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분이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사이트들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그 원래 기준에 맞춰서 사실 다 돌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좀 나은데 민간기관에서 그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요즘엔 안 그런데 막 자동 시스템도 꺼놨다가 뭐 이렇게 단속 나올 때 켜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어려운 부분 사실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네. 영세기업들이 그죠? 중소기업들이 네네네. 열분의 유화라든가 네네네. 열분의 가스를 주도해야 하는데 이거를 좀 대기업 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좀 완벽하게 잡아서 그죠? 하는 쪽은 대기업이 잠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중소기업들이 또 반발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네네, 또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유화하시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악조건에서도 그 벙커CU 만들어서 팔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유화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술을 축적시켰는데 SK라든가 대기업들이 야,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죠. 혹시 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번, 아니면 우리 줌에서 혹시 누구 없나요? 있나요 혹시? 없어요? 네, 한번 이쪽에다 마이크 한번 줘보시죠. 일단 저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서서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도시유전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갔다 그때 학회에서도 한번 거기 담당자분 만나 뵙고 또 전시에서도 한번 뵙고 했는데 한번 장점은 한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 기억나는 게 이물질이 들어서 상관없다. 그래 액상 상태로 뭐 운반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근데 뭐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사실 뭐 단점을 직접 여쭤보긴 그래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적용되는데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단점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공정을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저도 제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세라믹 촉매가 말씀하신 대로 워킹을 해서 플라스틱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비균일한 폐기물을 균일한 뭔가로 해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스화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유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세라믹 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진동 이런 거 가스레인지에 쓰는 뭐 그런 전자파 이런 거 하신다든지 막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데, 저는 잘 되면 좋겠어요. 분해가 잘 되면. 근데 이게 열분의 유를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데 그거를 얼마나 이제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내냐. 사실은 분별 증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촉매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타겟이 아주 좋은 거, 좀 쓸만한 거, 이런 거를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쓸만한 게 나올까? 원하는 퀄리티의 어떤 액체유, 원료유가 나올까? 그게 가장 사실 이 문제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열분해를 많은 분들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또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열분의 가스화 쪽에 솔직히 이런 말 한마디 하지만 우리가 환경부 산하에서 연구를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원 시설도 실증화해가지고 결단은 제가 내렸어요. 최종적으로는 결단은 내가 내렸는데, 남원 시설도 그렇고 또 여수에도 시범 시설을 한 다음에 그게 성공하면 좀 크게 좀 하자, 열분의 가스화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실패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네네. 그게 벌써 한 3년 전이니까 우리 네네. 노 박사님 쪽에 연구하는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열분해라기보다는 이제 남원도 그렇고 다 가스화거든요. 생활 폐기물 가지고. 가스화요. 그러니까 네네. 가스화 기술이 제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기술원도 가스화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몇십 년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그 고등기술원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터키에서 들여온 뭔가 그런 걸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럴 때 좀 신중하지 못한 거. 그리고 이 가스화 기술이 쉬운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IGCC도 막 고생했잖아요. 근데 석탄에 비해서 이 폐기물은 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저도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귀신같이 잘 돌아가는 플랜트 하나만 우리나라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애견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 돈 들여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사오시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계속 하실 거고 가스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근데 그냥 쉽게 플라스틱이든 뭐든 가스화로만 이렇게 해서 수소 만들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저희도 이제 혁신도전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인데 가스화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패하고 이런.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단추가 좀 잘 끼어져야 되는데. 연구를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되는데 초기에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수 연구를 좀 잘해서 독자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을 조합시키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여수거도 좀 그런 감이 좀 있고요. 네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는 커다란 데모 플랜트를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술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투자를 하던 해서 검증을 한 상태에서 넘겨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저 이거 또 이 얘기 들어가면 엄청난 토론이 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시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기초 기술이나 저희 파일럿 플랜트까지는 다 잘해요. 연구소 정말 하이 퀄리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못 돌려본 거죠. 상용화로 가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사오고 이게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열분의 유한은 그래도 뭐 많이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는 가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열분의 가스화는 진짜 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이렇게 기업들에서 억지로 하고 계신 상태고요.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외국을 보면 바이오매스 플랜트도 그렇고 그거를 정말 지자체에서 끝까지 돌리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웨덴의 샬머 대학교에서 이제 페이퍼 리뷰 해달라고 와서 이제 그거 봤는데 거기는 대학교 내에서도 그걸 보일러로 쓰고 계세요. 예, 가스와 소강 연소로를 가지고 정말 대학에 히팅을 제공하는 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돌리신 분들하고 저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열분해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현재 수준을 좀 알고 네네네. 많이 좀 노력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아니면 우리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줌에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노 박사님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합 토론한 것도 이것도 그러면서 한 거니까 하여튼 장시간 동안에 저도 이게 강의를 해보지만 3, 40분 동안 계속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